2024년 직장인 최대리의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3년 전에 비해 연봉이 12%나 올랐죠. 이 정도면 이제 생활에 좀 여유가 생기겠지 하는 기대감이 부풀어 오릅니다. 하지만 연말 통장 잔고의 현실은 처참합니다. 통장 잔고는 3년 전과 똑같고 저축액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분명히 연봉은 올랐는데 내 돈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혹시 당신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 대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합니다. 매년 계획했던 해외여행은 포기하고 지출을 줄입니다. 비싼 외식도 줄여나갔죠. 매일 사 마시던 브랜드 커피 대신 집에서 직접 커피를 내리는 홈카페 스킬까지 잠금 해제했습니다. 이렇게 아낄 만큼 아꼈지만 이상하게 돈은 모이지 않고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상태가 계속됩니다. 답답한 마음에 최 대리는 메모장을 펴고 자신의 지출 내역을 분석해봅니다. 단골 식당 점심값이 9,000원에서 13,000원으로 올랐고 월세는 5만 원이 더 나가고 전기요금도 계속 인상됐습니다. 대출 이자는 그야말로 폭등 수준이죠. 연봉이 오르는 속도를 생활 물가의 폭주가 완전히 압도해버린 겁니다. 이 불일치의 정확한 경제학적 명칭, 그것이 바로 실질소득 감소라는 이름의 범인입니다. 우리는 통장에 찍힌 숫자의 착시 효과에 빠지기 쉽습니다. 먼저 명목 임금이 있습니다. 이건 연봉 계약서에 적힌 내 통장에 꽂히는 표면적인 숫자죠. 매년 숫자가 오르니 기분은 좋지만 그것이 곧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실질 임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돈으로 실제로 살 수 있는 재화의 양, 즉 진짜 구매력을 의미합니다. 만약 월급은 올랐는데 예전보다 살 수 있는 빵의 개수가 줄었다면 당신의 임금은 사실상 깎인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월급의 진짜 성적표는 어떻게 매길 수 있을까요? 가장 단순한 경제학 공식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명목임금 상승률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당신의 실질 임금 상승률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올해 연봉이 5% 올랐습니다. 명목 임금이 5% 상승했죠. 하지만 같은 기간 물가가 6% 올랐다면 결과적으로 나의 진짜 연봉은 1% 삭감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가난해졌다고 느끼는 이유의 핵심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아니, 뉴스에서는 물가가 3% 올랐다는데 왜 내 점심값은 40%나 오른 것 같지? 그 이유는 공식 통계와 내 현실의 괴리감 때문입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는 약 460개 품목의 가격 변동을 가중 평균한 것이 지표입니다. 여기에는 자동차, 가전제품 등 내가 매일 사지 않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죠. 반면 개인 체감 물가는 다릅니다. 외식이 잦고 자가용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전세대출 이자나 월세를 내는 직장인. 이들이 실제로 겪는 물가는 정부가 발표하는 전국 평균 3%와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공식 통계에만 의존하지 말고 철저히 나만의 기준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질 소득이 감소하면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첫 번째는 저축의 자동 증발입니다. 기존의 씀씀이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물가 상승분만큼 저축할 여력이 공중분해됩니다. 결국 목돈 마련은 지연되고 주택 청약이나 긴급 자금 확보에 실패하게 되죠. 두 번째 변화는 소비의 강제적 다운그레이드입니다. 브랜드 커피를 편의점 커피로, 외식을 편의점 도시락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자발적인 절약이 아닙니다. 감소한 소득에 맞춰 살아남기 위한 생존 반응인 셈입니다. 소득은 분명 늘었는데 왜 카드 할부는 늘어날까요? 이것이 세 번째 변화, 유지하려는 본능이 부르는 부채 증가입니다. 이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는 관성이 현금 흐름을 압박하면서 신용카드 할부, 마이너스 통장, 소액 대출이 시작됩니다. 수원의 한 30대 맞벌이 부부는 둘 다 연봉이 올랐지만 생활비 증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올해 처음으로 카드 할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악화의 늪으로 들어서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치화되지 않는 가장 치명적인 타격이 찾아옵니다. 바로 일할 동기를 잃는 것입니다. 심리적 박탈감과 번아웃 현상이죠. 가장 뼈아픈 생각은 이겁니다. 그렇게 야근하며 열심히 일해서 연봉을 높였는데 내 삶은 단 한 발짝도 나아지지 않았다. 단순한 경제적 빈곤을 넘어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급감하고 재정적 스트레스가 근로 의욕 자체를 파괴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직장인 RPG 생존 저널의 실질소득 자가 진단 3단계를 시작합니다. 스텝 1. 나만의 소비 바스켓 만들기. 한 달간 실제로 지출하는 항목을 모두 리스트업하는 겁니다.
주거비, 식비, 교통비 같은 필수 항목과 의료비, 여가비 같은 변동 항목을 모두 포함해서요. 가장 중요한 팁은 대한민국 평균이 아닌 나의 생활 패턴만을 기준으로 담는 것입니다. 스텝 2. 과거와 현재의 가격 변동률 추적하기. 탐정이 되어 당신의 돈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 추적해야 합니다. 가계부 앱, 신용카드 명세서, 과거 영수증이나 배달 앱 주문 내역까지 모든 추적 도구를 활용하세요. 당신이 만든 소비 바스켓의 각 항목별로 1년 전 대비 가격 상승률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항목별 지출 비중에 따라 가중 평균을 적용하면 드디어 나만의 개인 물가 상승률이 도출됩니다. 마지막 스텝 3. 내 연봉 인상률과 직면하기. 이제 진실의 순간입니다. 저울 위에 당신의 숫자를 올려놓으세요. 왼쪽에는 당신의 명목 임금 상승률, 예를 들어 4.5%를 올립니다. 오른쪽에는 당신이 직접 계산한 개인 물가 상승률, 예를 들어 7.2%를 올립니다. 결과는 마이너스 2.7%. 연봉 계약서에 사인하며 기뻐했지만 당신의 일상이 팍팍해진 진짜 이유는 바로 이 숫자에 증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진짜 성적표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문제를 정확히 진단했고 데이터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경제적 거시 흐름 속에서 개인의 실질 소득을 지키기 위한 방어전, 그 일막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무기, 연봉 협상의 기준점 변경입니다. 회사가 제시한 인상률 4%에 만족하지 마세요. 당신이 계산한 체감 물가 6%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하며 최소한 물가 상승률 이상의 인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패, 비과세 소득의 적극적 활용입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자가운전 보조금, 출산 보육 수당 등 회사 내 복지 제도를 꼼꼼히 점검하세요. 명목 임금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세금을 피하고 실수령액을 극대화하는 영리함이 필요합니다. 전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무조건 굽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모든 물가가 똑같이 오르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하세요. 물가 상승폭이 비정상적으로 큰 외식비 같은 항목의 비중은 줄이거나 대체제로 전환하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항목이나 가성비가 높은 항목으로 예산을 재배분하는 겁니다. 핵심은 삶의 질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돈으로 최대한의 가치를 뽑아내는 예산의 최적화 작업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임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자산이 인플레이션을 추월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단기적인 임금 협상과 절약만으로는 거대한 물가 상승의 흐름을 완전히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장기 전략은 주식, 부동산, 원자재 등 인플레이션에 강한 자산에 배분하여 자산 스스로 증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당신의 자산 수익률로 앞질러 가야 합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물가 상승률 대 임금 상승률, 이 두 숫자의 차이를 정확히 직시하는 것, 그리고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 오늘부터 행동하는 것이 치열한 시대를 살아가는 직장인 재정 생존의 첫걸음입니다.